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의료개혁 특위가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 대형 병원 응급실 뺑뺑이 대책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이 대형 병원을 찾는 전체 환자 수를 줄이는 대책입니다. 그 자리에 응급 환자, 중증 환자를 바로바로 수용하겠다는 거죠. 이제 감기 정도로 종합 대학병원 찾으셨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경증 환자가 진료 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면 외래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병원을 가도 병원비의 40%는 건강보험이, 6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환자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동네 병원을 먼저 찾은 환자의 질환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직접 지역 내 상급 의료기관으로 진료 예약을 해줘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감기나 단순 염증처럼 동네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외래 경증 질환 항목을 현행 105개에서 더 확대합니다. 해당 경증 질환으로 동네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계특위는 의료사고 시 환자와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조정과 배상의 기준 등을 상의할 수 있는 환자 대변인 제도도 시행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또 다른 이유, 소아과나 중증 수술을 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필수 진료 의사 수를 늘리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과목에 의료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3년 내 3,000개 의료 수가가 올라갑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소아 중증 수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중증 수술과 비교해 난이도가 더 높고 인력도 2~3배는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가는 성인 중증 수술과 비슷합니다. 병원에서는 소아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예를 들면 마취료는 10만 원이 똑같은데 여기는 인건비가 3배가 들어가는 거죠. 저수가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우선 해당되는 항목은 뇌암과 두경부암, 췌장암, 소아 중증 수술 등입니다. 중증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800개 의료행위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오는 2027년까지 3,000여 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평균적으로 85%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 고도의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그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내년엔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보상 수준을 재점검해 높게 보상이 책정된 분야의 수가는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가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어제 세기를 박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도 대안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재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당 연찬회에서는 정부 대처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의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회견 이후에도 의정 갈등 중재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판단과 달리 의료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정부의 인식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참석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친윤계 일부 의원들조차 정부 대책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을 복귀시킬 보관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것 때문에 총선에 패배하지 않았냐고 질타한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늘린다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단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의원들 속내를 들어보면 이 이슈는 용산 대처에 걱정하는 의원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의 우려를 들은 한 정부 인사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합리적인 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안 기자, 정책사회부 성시원 차장 나왔습니다.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네. 의료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의사들, 진료 과목 의사들을 뭔가 좀 독려하는 내용 같은데 수가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네, 일단 의료 수가 전체 진료비입니다. 그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죠. 대부분의 필수 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비는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상을 병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요. 감기로 진찰받는 경우 우리나라는 10,000원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투입되는 수술을 볼까요? 그 격차가 더 벌어지죠. 그렇다 보니 의사와 병원들 사이 미용 시술 등과 다르게 필수 의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필수 의료를 그럼 살리기 위해서 예. 이 왜 수가 조정을 대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네, 사실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의사 월급이 당장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수가가 유지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진료와 수술에 손을 대면 될수록 적자이니 재투자나 인력 확충은 꺼려하겠죠. 낮은 수가를 보전하려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의사 업무는 과중됐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자연스레 필수과는 의사들도 기피하게 되겠죠. 이에 필수 의료 진료나 수술 행위를 원가의 100%까지 보상해서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의료 네. 수가는 진료비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네.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비인데요. 수가에는 본인 부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가 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자 부담도 늡니다. 다만 수가가 오르는 항목이 중증 암 수술 중심인데요. 본인 부담률이 5에서 10% 정도로 낮고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있어서 인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이죠. 수가 인상에만 4년간 2조 원, 이를 포함해 필수 의료 지원 등의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고 고보상 수가는 또 줄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5% 이내로 평균적으로 올리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처럼 만약에 의료 수가를 인상을 하면 지금 이제 필수 의료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 네. 필수 의료 사는 겁니까? 네, 제가 여러 의사들에게 물어봤더니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뿐 수가 정상화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필수 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도 중요한 만큼 형사소송 면책 같은 환경을 함께 조성해줘야 비로소 필수 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의료 공백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 이제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필수 진료 이쪽이 너무 걱정이다. 응급실 뺑뺑이 얘기도 여기서 나와요. 네. 그러면 이 대책으로 지금 떠난 전공의들이 좀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은데요. 오늘 정부의 대책엔 수가 정상화뿐만 아니라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전공인들 복귀의 전제 조건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복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거 역시 요건은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잘 알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성시훈 차장이었습니다. 자, 여야 대표 회담 모레 오후 2시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오늘 양측이 전체 시간, 의제까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합의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어떤 의제들이 올라가는지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모레 국회에서 열리는 대표회담 의제로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 현안, 정치개혁 등 3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 부활은 합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당 부활과 저희 당이 얘기했던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의원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당협위원장도 중앙당 자금을 받아 지역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최상병 특검법 등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유예나 완화는 가능하다며 중재안을 내겠다고 해 의견을 좁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 공백은 국민의힘 반대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논의는 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의 조금 입장 차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곳 국회 본청에서 90분 동안 열립니다. 전체 생중계 대신 양측은 각 7분씩 공개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과 관련해 대통령과 다른 인식을 굽히지 않자 친윤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갈등은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다. 당이 아니라 한동훈 개인이 반발하는 거다. 마치 당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맞붙는 양상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과 관련해 친윤계에서는 한정 갈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갈등을 벌이는 건 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개인이라는 겁니다.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한동훈 대표 이꼴 국민의힘은 아닌 거잖아요. 당정 갈등이 아니라 그냥 한정 갈등이 되는 거죠. 당내 한 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당과 한 대표를 분리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3% 지지를 받은 집권 여당 대표라며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다만 당정 갈등이 감정 싸움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아무 감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3명의 전현직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현직인 허종식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돈봉투는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관석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 4월 돈봉투를 나눠준 걸로 지목된 당일입니다. 윤 전 의원은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다거나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3개를 뺏겼다라고 언급합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걸로 봤습니다. 봉투 안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도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 내부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역인 허종식 의원은 임기 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저는 도봉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무슨 재판부가 검사에 무슨 대변인입니까? 임기 내에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의원 6명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오늘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로 미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어제 싱크홀 사고가 난 서울 연희동 도로 바로 근처에서 또다시 도로가 침하됐습니다. 운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인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입니다. 어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와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오늘 오전 도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끝나 교통 통제는 풀린 상황인데요. 야간에 원인 분석을 위한 추가 작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도로가 가라앉은 게 발견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서울 서부도로 사업소가 순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가 5cm 정도의 깊이로 움푹 패여 주저앉은 겁니다. 이틀 연속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올 때 운전해서 올까 하다가 뉴스 보고 나서 그냥 안 해야겠다.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건데 무섭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네,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차를 그냥 대중교통 이용할까 하도 당분간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수관 이음새 부분에 5cm 길이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누수는 없었다면서 시멘트로 틈을 메우는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서 진행된 빗물 펌프 유입 관로 공사가 도로 지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 일대 도로 밑을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이후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땅 꺼짐과 도로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 일대 도로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도로 침하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사고 8분 전 다산 콜센터에는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던 시민이 큰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알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앞을 달리는 흰색 SUV. 도로가 푹 꺼진 것처럼 덜컹거리더니 차량이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곧이어 블랙박스 차량도 덜컹거립니다. 꺼짐 신고해야 되겠네. 어제 서울 연희동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기 15분 전 영상입니다. 빨리 전화해줘요. 교통은 이 도로를 지난 김모 씨는 싱크홀이 발생하기 8분 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 콜재단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쏙 들어가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빨리 또 큰일 생길 것 같아서. 파인 곳 튀어나온 곳이 같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고가 나기 전 위험 징후를 알린 겁니다. 놀이터 타면 이렇게 둥 떴다가 내려앉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날 땅 꺼짐 아닐까라는. 다산 콜재단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는 문자 메시지도 사고 2분 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치 없이 도로에는 싱크홀이 발생했고 차량 한 대가 빠졌습니다. 이에 다산 콜재단 측은 하루 수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싱크홀과 움푹이라는 키워드로 된 접수 내용은 검색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산하의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5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직원과 면담하던 중에 불에 붙였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놀란 사람들이 상황을 살피며 119에 신고합니다. 일대엔 금세 검은 연기가 퍼집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다친 사람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하늘로 새카만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사람이 대피하면서 야 신고해 빨리빨리 신고해 그러면서 막 대가 50명 정도가 막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5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남성을 비롯해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거주 이전 제한과 관련해 면담을 하던 중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방에 미리 인화물질을 넣어왔지만 별 문제 없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 명령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민원 방문 시 별다른 신원 확인이나 소지품 검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앞서 이 여성은 파출소 문을 여러 번 흔들었는데 경찰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는 순찰차. 지난 17일 오후 2시 40대 여성이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24시간 근무하는데 왜 여성을 빨리 발견 못했는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실태를 점검해보니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2시 여성이 파출소를 찾아 문을 여러 차례 흔들고 두들긴 사실이 내부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근무자들이 당시 모두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여성은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갔고 36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땐 문을 잠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었습니다.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7차례 사고 순찰차로 순찰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 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장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때도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구할 기회가 최소 4번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은 파출소 직원 13명을 인사 조치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사람이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을 하려는데 그 틈을 노려서 가방을 훔쳐 도망간 남성. 경찰과 시민 공조 끝에 붙잡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회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다리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는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이 남성을 쫓고 자전거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차량 진입방지 구조물이 세워진 좁은 골목으로 도망치자 순찰차가 더 추격하지 못합니다. 이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자전거를 따라갑니다.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쯤 경찰에 투신을 시도한 여성의 가방을 누군가 들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한강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본 남성이 다리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겁니다. 왜 올라가냐 내려와라. 그랬더니 올라가 있던 사람이 고개를 획 돌리더래요. 그 순간을 틈타서 바닥에 핸드폰이랑 들어있던 에코백을. 남성을 검거하는 데는 시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경찰의 추격전을 본 시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주차장으로 도망을 갔어요. 세우라고 이제 소리치면서 마지막에 멈추길래 움직이지 마 하고.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가방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투신을 시도하던 여성도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경쟁 헬스장이 문을 열자 전쟁 선포를 알겠다라며 홍보물을 떼고 찢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헬스장 대표, 경찰에서 괘씸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새벽, 한 남성이 거리에서 온 헬스장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나무에 걸린 홍보물을 떼어냅니다. 울타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차례로 찢더니 발로 밟기도 합니다. 이 남성, 도로 맞은편 200m 거리에서 2006년부터 다른 헬스장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남성이 운영하는 A 헬스장 관계자는 문을 연 지 2달 된 B 헬스장에 홍보물을 찍어보내며 전쟁 선포로 알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임의로 막 손으로 찍고 쇠를 막 부러뜨려 놓고 막 이거 훼손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경쟁 헬스장 업체 대표는 훼손한 홍보물을 헬스장 옆 건물까지 들고 와 이렇게 버려뒀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헬스장 대표는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대 헬스장 측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정리됐습니다. 잘 정리됐다고요? 뭐 그래 뭐 제가 그 내용 가지고 제가 파악은 안 되니까.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과거 같이 일을 하다가 맞은편에 경쟁 업체를 내서 괘씸해서 그랬다라며 변상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유명 패스트푸드점, 양계장 입구, 식당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말라 시위를 해오던 동물단체 활동가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한 건데요.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한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손에는 인간도 동물이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놀라 신고하겠다며 말려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가게를 이용하던 시민과는 몸싸움까지 발생합니다. 이들은 직접 행동이라는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입니다. 지난 2019년 양계장 입구에 누워 트럭 진입을 막거나 크리스마스 당일 식당을 찾아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3명의 회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의사표시를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 중이던 2022년 대법원에서 200명이 집결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과 코치 2명 등 3명을 검찰이 약식 기소했습니다. 축구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피해 학생 측은 아직 사과가 없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허벅지에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중학생 A군. 지난 3월 손 감독과 코치 2명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 오늘 A군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로 손 감독 등 3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없었다며 제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 감독 측이 피해자 측 의사와 무관하게 6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겁니다. 공탁 사실을 지난 22일 통지받았고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회신을 어제 보냈습니다. 공탁금을 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사과나 합의 관련 추가적인 연락도 없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후보 수락 때 한 약속이었죠. 오늘은 당선되면 공화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지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땐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공화당 출신을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또 취임 전날 어떤 것부터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산층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is to do what we can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middle class.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conomy had crashed, in large part all of that because of mismanagement by Donald Trump of that crisis.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Same old tired playbook. Next question, please. 공화당 측은 첫 인터뷰를 월즈와 동석한 데 대해 베이비시터가 필요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측은 최소 20년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합동 인터뷰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도 중도층 공략 행보에 나섰습니다. 가족 친화 정책을 앞세우면서 여성 중도 유권자를 겨냥했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에 트럼프 캠프 측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차례로 찾아 유세에 나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유세에선 특히 중도층과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So we're pro-family. Nobody's ever said that before. 특히 체외 인공수정, 즉 시험관 시술 비용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Government will pay for, or your insurance company will be mandated to pay for, all costs associated with IVF treatment. Because we want more babies.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처음으로 해리스가 트럼프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트럼프 캠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에 2%포인트 앞섰지만 한 달 만에 해리스가 트럼프를 1%포인트 차이로 역전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로 부르는 등 폄하 공격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83%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며 조지아주 같은 경합주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7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어떤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북한 대표부 사무실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를 붙이는 검토 중입니다. 오토 원비어,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이죠. 저희 채널A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북한 대표부를 찾아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앞 44번가.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빌딩입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 초 이 앞거리에 오토 원비어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7년 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를 기리기 위한 겁니다. But please, act to save me. Please, think of my family. 주 유엔 북한 대표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앞 거리를 오토 원비어 길로 지정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손사래를 치며 답변을 피합니다. 오토 원비어 길을 만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입장 없으세요? 거리에 나온 북한 외교관들에게 입장을 다시 묻자 취재진 접근에 민감한 반응만 보일 뿐 답변은 없었습니다. 원비어길 지정은 북한 인권단체가 뉴욕시장과 뉴욕시 의원 60명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5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인근 외교 공간 거리에는 이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의 이름을 딴 코너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이곳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건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공간 앞에는 나이지리아 민주화 운동가의 이름을 딴 코너가 있습니다.
Naming a street after him is one way that I think the U.S. government or the New York City, is immortalizing him.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I think it would remind New Yorkers of what took place, or what supposedly took place in North Korea. 원비어길 지정 여부는 다음 달 4일 주민자치회 동의를 얻은 뒤 시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홍해를 지나던 유조선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의 소행인데요. 배 안에 담긴 원유의 양만 15만 톤. 국제사회가 해양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무장한 남성이 선박 위를 가로지릅니다. 쪼그려 앉아 검은색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리는 남성. 이내 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고 선박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후티 반군이 그리스 국적 유조선 수니온호를 공격해 차지했고 곧바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배라는 점을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العملية الأولى استهدفت سفينة سونيون النفطية التابعة لشركة تتعامل مع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وانتهكت قرار حظر الدخول إلى موانئ. 선원들은 전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만 톤의 원유가 실려 있어 대규모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Where it is currently on fire and appears to be leaking oil, presenting both a navigational hazard and a potential environmental catastrophe. 국제 유조선주 오염 연맹도 기름이 유출된다면 역대 5번째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후티 반군은 예인선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휴전까지 합의한 건 아니라며 예인선과 구조선만 홍해 진입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산,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삽시간의 내린 비로 동네가 온통 물바다입니다. 完全に道路が冠水してしまい、車が立ち往生しています。 운전자는 결국 물에 잠긴 차를 버리고 나옵니다. 산사는 현재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로 시코쿠의 마츠야마시를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며 약화될 때까진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この台風はゆっくりとした速度で西日本や東日本では大雨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일본에선 이번 태풍으로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규슈 지방의 정전과 단수는 물론 휴대전화마저 통신이 끊겼고 고속철도 신칸센이 중단돼 관광객들의 발도 묶였습니다. I was going to travel to Kyoto and I spent like 4 days there, but now I can't. 어젯밤엔 700명 승객이 열차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도 시코쿠, 긴키 등 일부 지역에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산사태 등 재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 여군 최초로 심해 잠수사가 탄생했습니다. 해난 구조 상황에 투입돼서 구조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원인데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각오로 머리카락을 1cm만 남겨두고 잘랐다고 합니다. 김용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거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 여성. 우리 군 여군 최초로 심해 잠수사 자격을 얻은 문희우 중입니다. 오리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7km 넘는 거리를 가는 수영 훈련을 소화하고 다른 장병들과 함께 고무보트의 노를 힘차게 졌습니다. 해난 구조 상황에 투입돼 구조 임무 등을 하는 특수부대원인 SSU 심해 잠수사가 되기 위한 훈련으로 혹독한 훈련 강도와 높은 체력 기준에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탈락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여군 지원자가 없었지만
문중위가 최초로 지원해 12주간의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수료한 겁니다. 남성 장병들과 동일한 체력 및 수용 검정 기준을 통과해 입교한 문중위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어깨까지 닿던 단발머리도 1cm만 남기고 모두 깎았습니다. 해군에서 심해 잠수사의 꿈을 가졌고 도전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문중위는 이후 이어지는 14주간의 장교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심해 잠수사로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한 달간의 문화교육이 끝나는 다음 주면은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첫 급여 성격의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명색이 정부 사업인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현재 한국에서 문화와 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특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루 8시간씩 진행되며 한국 가정에서의 청소 방법이나 육아 지식, 산업 안전 교육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실제 업무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육을 맡은 사업주가 이번 달 교육수당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상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6일부터 19일까지의 교육수당이 지급됐어야 하지만 영세하다 보니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인데 이용료를 받기 전이라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교육 수당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 물가가 좀 비싸기로 유명한데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아직까지요. 일각에선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더 꼼꼼하게 사업을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부는 급한 대로 이번 주 내로 교육수당 명목으로 50만 원을 개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적힌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공개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김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돼 역사 교과서 검정 합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7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는 9개 교과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검정 결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낸 9개 출판사 모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광복 이후 시점의 북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권을 세웠다고 표현하며 정식 국가가 아닌 정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9개 교과서 모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올해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에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긍정평가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독재나 독재 체제라고 표현한 교과서들과 달리 장기 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교육계에서는 교과서가 보수화됐다고 주장하며 학계의 이념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호영, 권성동 여당 중진 의원들인데요. 뭘 대방출을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 연찬회 특강에서요. 후배 의원들에게 꿀팁을 대방출했습니다. 육선 주호영 의원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라고 일러주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사진 찍히는 것 때문에 보안 필름 문제가 있는데 다 까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콜백을 하더라도 술 마시고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판하는 문자 오면 술 마시고 답을 보낸다든지 상대방은 혀가 약간 꼬은 걸 다 알게 됩니다. 모여 다니지 마라. 직원들, 지방의원 같이 몰려다니면 다 욕합니다. 위세 부린다고. 조폭과 정치인의 공통점이 몰려다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당 한 의원이 또 휴대폰 보다가 사진 찍혔던 것 같던데
좋은 팁이네요. 또 다른 팁도 있어요? 네, 다른 중진 의원들은요. 스타 되기 팁을 전수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름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요. TV에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위, 산업위, 인기상임위 가면 안 됩니다. 초재선 때는 법사위, 환노위, 방통위 이런 데 가셔야 돼요. 여야가 대립되는 곳에 가야 뉴스를 타는 거지. 법사위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선, 장제원 아닙니까? 정청래 이런 사람이니까 빼고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 절대 금지입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TV에 자주 나오는 스타 의원도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좋은 법 만들어서 국민 사랑받는 의원 되는 비법도 알려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진짜 호남 맛집? 무슨 얘기일까요? 네, 10월 재보궐선거요. 아직 꽤 남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꽤 치열합니다. 먼저 조국 대표, 오늘은 군수선거가 열리는 전남 곡성의 경로당을 찾아서 어르신들 점심을 챙겼습니다. 새로 생긴 맛집 정당이라면서요. 건강하십시오. 서울대학교에 훌륭한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손님 모으기 경쟁이 치열한데요. 현장 민심은 좀 어떨까요? 네, 조국혁신당이요. 곡성 거리 인사도 나서고 청년 농부들도 만나면서 호남 민심을 챙겼고요.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 앞두고 전남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겠다는 예고에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그동안 전남의 도움만 받았다면서 낮은 자세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호남 시민들의 고민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결국 경쟁을 하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운동복 색깔이 비슷한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 선거 운동복과 똑같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라면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 지키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을 향해 나아가는 쇄빙선의 엔진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깨부수는 쇄빙선 역할 하겠다더니 왜 민주당과 경쟁을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조국혁신당 호의 행선지 일단 10월 보궐선거까지는 호남 민심 향해 경쟁하기로 정해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 의혹을 조사 중이죠. 우리은행뿐 아니라 계열사에서도 대출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전반에 걸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로부터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 원, 우리캐피탈에서 리스 형태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의 대출 시점은 임종용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입니다. 각 계열사는 해당 대출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는데 금융당국도 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의 부적절 대출 현황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전반에 걸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이 드러나자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은행에서의 관리 감독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차주의 심사를 통해서 적격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 발표 직후 계열사에 문제될 만한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아직까지 부당 대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에이팜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퀴즈쇼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래는 가을이 제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농업 관련된 퀴즈에 주저없이 대답하는 참가자들, 실력을 발휘해 골든벨을 울립니다. 내가 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겨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자 그림에 알록달록 쌀알로 채워보는 아이들, 색다른 촉감에 즐거워합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먹거리로 장난감을 만들어놨습니다. 버려진 우리 쌀로 만들어 이렇게 마치 물감을 칠하듯 붓에 붙여 붙일 수 있고요. 이 호랑이와 토끼 모양의 인형은 사탕수수로 만들어 먹어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학습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농법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와사비의 경우 한국에서도 수중 재배가 가능해졌는데 특히 인공지능 기술로 24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올해 11번째를 맞은 국내 최대 창농기농 박람회 에이팜쇼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미래 첨단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오는 1일까지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정규리그 막바지로 치닫는 프로야구, 가을 야구 진출을 놓고 치열한 중위권 싸움 중이죠. 비가 오는데도 강행된 롯데와 하나의 경기, 자정을 넘겨서까지 혈투가 이어졌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1회 1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롯데 전준우. 빗줄기를 뚫고 싹쓸이 안타를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쉽게 갈 것 같던 승부는 갑자기 내린 폭우가 변수였습니다. 경기가 중단됐고 68분이 지나 재개됐습니다. 막바지 들어가고 있는 이번 시즌이잖아요. 더 이상의 그래서 경기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끄러운 그라운드에서 달리다가 넘어지고 강한 비바람에 공을 놓쳐버립니다. 가을 야구의 문턱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두 팀. 안타 38개를 주고받는 난타전에 투수 14명을 투입하며 전력을 쏟았습니다. 경기는 어느덧 자정을 넘고 무박 2일 경기로 오신 모든 야구 팬분들 이 승부에 집중해 주십시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9회 초 한화 김인환의 타구를 잡아내면서 롯데가 14대 11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후 6시 37분에 시작한 경기는 5시간 30분 뒤에야 종료됐습니다. 날을 바꿔 이어진 무박 2일 경기는 7년 만입니다. 지금껏 8번 있었는데 이 중 4번이 롯데 몫이었습니다. 주장 전준우는 그 4번을 모두 뛴 특별한 경험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이기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 팀에서 또 오래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고 뭐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 선수단은 오늘 원정 경기를 위해 새벽 1시 부산을 출발해 5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훈련 대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시각 키움과의 경기에 무박 2일의 여파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향하며 동쪽 지역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내일 새벽부터는 약해지겠습니다. 주말엔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 맞바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여전히 폭염특보가 유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오는 동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평년 기온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23도, 대구 24도 등 오늘 밤도 밤더위는 쉬어가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34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멀쩡하게 지나가던 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푹 빠지는 모습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근처 도로가 또 꺼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언제든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의 일상 국가가 지켜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